바퀴. 자, 그래서 음운 변동하면 개념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4개 뭡니까? 이게 일단 암기가 돼야 돼. 뭐죠? 교체, 첨가, 축약, 탈락.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 얘네들이 정보를 안 주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운 변동 딱 시작을 하면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딱 나와야 돼 일단. 이게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물어보는 바가 뭔지를 몰라. 일단은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교체, 얘는 이렇게 아무런 이제 이렇게 변화가 없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시고 시작합니다. 음운 변동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두 단어가 낮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낮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왜 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서 뭐를 연결시킨 거냐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능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는 하나의 개념만 물어보지 않아요. 내신형이 아니거든. 절대로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물어볼 것 같으면 5문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싹 다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맘 같아서는 500문제 내야 되겠지. 근데 5문제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는 거냐면 한 문제에 2개, 3개, 4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야. 그러면 요 낮다 같은 경우에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불규칙 용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라는 음문 변동에다가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개념 2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죠. 어디서 튀어나올지는 몰라. 이 사람들이 조합을 한 거니까. 그러면 불규칙 용언에서 어간이 변하는 경우를 외우셔야 돼요. 그죠? 어간이 변하는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적어놓고 만약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개념을 5가지를 4가지, 5가지가 똑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암기가 안 된 겁니다. 이러면요 문제 못 풀어요. 풀 수는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1박 2일이 걸리는 거예요. 네. 개념은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갖다 들어가야지. 여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다 적어졌으면 불규칙 용언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시옷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낮다가 되지만 두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을 하면 시옷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불규칙 용언 어간이 변하는 경우 5가지를 적어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얘는 탈락.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리을로 교체. 그 다음에 비읍은 오나 우로 교체. 그 다음에 르는 리을, 리을이라고 적으시고 우는 탈락합니다. 적었냐? 적었으면 우리가 기출문제 한 문제를 분석할 때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첫째, 이 문제가 의도는 뭐냐? 그러면 불규칙 용언을 낸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탈락, 교체, 리을, 첨가, 교체, 탈락. 얘는 잘 안 물어보지만 적으셔야 돼요. 뭐 말인지 이해되느냐? 요게 연결되는 지점인 거야. 문법에서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도대체 몇 가지 개념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문제로 나왔느냐를 내가 알아먹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문법, 특히 언매에서 문법은 5문제를 우리가 선택을 한 이유는 이 중에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화작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읽어야 되니까. 문법은 알기만 하면 몇 초 만에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연습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3번째 개념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표기의 반영 여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총
세 가지 개념을 한 번에 동시에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믹서가 되는 지점들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내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 저 문제에서 몇 가지를 조합을 했는지를 내가 분석하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기 반영 여부를 적었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표음주의라고 하고 단어의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모양으로 그대로 적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표의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를 하면 이 나따와 나타가 어떤 식으로 불규칙으로 활용되는 놈이 한 놈하고 얘는 불규칙이고 얘는 규칙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이제 중요해. t로 넘어가면 그러면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축약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타가 되는 거야. 그죠? 축약이 되고요. 얘는요. 얘는 없죠? 없는데 교체라는 말을 써요. 이 두 가지가 동그라미 치시고 교체입니다. 어떻게 교체가 됩니까? 뒤에 자음이 올 때 받침 시옷은요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받아요. 지금 적고 있지? 이게 또 이제 한서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쳐다만 보다 가는데 적어 놓으시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 끝소리입니다.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디귿이 앞에 나오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 된 소리로 바뀌죠? 그러면 이것도 교체예요. 된 소리 되죠. 됐습니까? 두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옷이 탈락을 해요. 시옷이 탈락을 해요. 따라서 얘는 탈락이죠. 다 적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교체 두 가지, 그 다음에 시옷이 탈락하는 불규칙 용언의 활용, 스드브루 중에 시옷 이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나타 같은 경우에는 히읗하고 디귿을 만나면 축약이 먼저 돼요. 여기가 축약이에요. 여기가 축약. 얘가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는 거니까 축약이라고 쓰시고, 두 번째 발음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 발음이 얘도 나하고 얘도 나예요. 맞죠? 여기서 포인트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지. 병이 낫다에다가 아를 붙이면 얘가 나로 표기를 됩니다. 병이 나서 나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에다가 아를 집어넣으면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느냐? 얘는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서요. 됐죠? 요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나 발음은요 둘 다 똑같아요. 왜 똑같아졌느냐? 요 놈은 시옷이 탈락을 한 것이고 요 놈은 히읗이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시옷이 탈락하는 건 불규칙이고 히읗이 탈락하는 건 규칙이었다. 됐니? 자, 요 한 문제에서 세 가지 개념을 냈다라는 것을 내가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기본 개념부터 차근히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 첫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어느 수준까지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자고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네 하고 답을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엄매하세요. 왜? 5초 만에 푸니까. 한 문제. 화장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 엄매를 하는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요 화작보다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줄여서 어디로 보내려고? 독서나 문학으로 보내려고 엄매하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아싸라게.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표정을 보면 내일 클리닉 수업에다 들어오시길 권장합니다. 개념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아가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네. 세 가지 개념이요. 내가 머릿속에서 금방 꺼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되고 답은 몇 번이야 딱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연습만 되면.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에서 밑줄친 말 가운데 보기에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그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합성어의 직접 구성성분 분석. 아이씨, 저건 거창하다 그죠? 합성어의 직접 성분 분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성분 분석이라는 말에다가 어근이라는 말을 적어볼까요? 네, 어근. 어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야. 실질적 의미가. 그러면 어근에 달라붙는 접사나 아니면 또 다른 어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합성어라고 적어라고 했잖아. 합성어는 복합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일단 그 개념부터 떠올려야 돼. 이 문제를 딱 보면 복합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쪼개진다. 두 가지로 쪼개져서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합성어라는 뜻이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얘는 뭐라고 하냐? 파생어라고 부르는 거야. 일단은 이 합성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상위 개념, 그 상위 개념이 되는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나눠야 돼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파생어와 합성어의 개념 자체를 모른다면 개념이 없으면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거 물어보는구나 1차적으로. 두 번째, 직접 구성성분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큰하고 집이 만나요. 큰 집이 만나죠. 이거를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붙여 쓰면은 큰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에요. 큰 집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 쓰게 되면은 사이즈가 큰 집이에요. 평수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만나서 합성어가 돼요. 그러면 큰아버지가 계신 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본하고 받다를 합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을 받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쪼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한다. 알겠니? 합성어에 대한 개념. 두 번째,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뭐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이라는 말을 썼어. 실질적 의미가 들어가는 부분을 쪼개게 됩니다. 쪼개게 되면 큰 집은요 형용사하고 명사가 만나고 본받다는 명사와 동사가 만나는데 얘가 맨 끝에 구성 성분의 품사 이렇게. 자, 이거 품사 구분하는 문제가 돼버렸어. 품사 구분하는 문제가 돼버렸어. 우리가 방금 선생님 얘기한 거 큰이라는 게 형용사고 크다라는 거 형용사, 집이라는 게 명사, 본 명사, 받다라는 동사. 이거 모르면 지금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품사를 구분한다고 하는 문제야. 구분해서 확인하는 문제를 냈구나라고 개념 잡으시고, 개념 잡으셨다면은 이거를 볼 때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가보죠. 어느새라는 단어와 남다르다, 남달랐다, 늦잠, 낯선, 하루빨리라고 하는 요 단어들의 구성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적으시면 돼요. 적으면서 설명, 내 귀로는 선생님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쌤이 분석을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 왜 문제집에 보면 해설지 있잖아. 문법 문제집을 살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 해설을 꼭 봐. 해설을 보면 선생님처럼 자세하고 풍부하게 내가 정말 알만한 거 모를만한 거 다 싹 다 긁어서 진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걸 사란 말이야. 문제수 많은 것만 사지 말고. 처음 공부할 때는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를 보면 잘 된 게 있단 말이야. 상세하게 요렇게 적어놓은 문제집을 사세요. 해설을 할 때. 그냥 대충 말로만 되어 있는 거 사지 마라. 돈 아깝다. 알았죠? 나중에 선생님 그런 문제집 하나 추천해 주세요. 내가 알아.
하나 추천해 줄게. 자, 어느새부터 그러면 필기하면서 내 얘기 잘 들어봐. 어느는 품사가 뭐냐면 관형사야. 얘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너희들이 품사 구분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형사야. 관형사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암기해 놓으세요. 잘 모르는 관형사를 꼭 문제를 내거든. 옛날을 뜻할 때 옛, 헌, 새, 다 관형사야. 요거 관형사야. 그러니까 이 품사 분석의 문제에 있어서 관형사라고 하고 나오는 놈은 무조건 그날 단어 암기하듯이 써놓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꼭 질문이 제일 많은 게 관형사야. 그럼 왜 관형사가 아이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냐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게 있어요. 관형사라는 놈 자체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놈이에요. 관형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임새가 굳어져서 나온 놈이야.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와 같이 품사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선생님 사전을 보면서 관형사를 싹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개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필수적인 관형사들을 선생님이 설명할 것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관형사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형태만 가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라. 자, 그래서 별표를 쳤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기출 문제잖아요.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쌤, 새라는 게 뭐죠? 이거 명사예요. 이거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인 어느 새라는 합성어는요. 관형사와 명사가 만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직접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맨 뒤에 품사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사면 맨 뒤에 품사가 명사는 얘가 명사가 돼야 되는데 부사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독특한 나누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일단 품사 구분 문제는 품사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죠. 오케이. 자, 남다르다라는 건 남과 다르다라는 뜻인데 남은 명사고요. 다르다는 형용사입니다. 그 뒤에 거 따라가죠. 남다르다 형용사를 따라가고요. 늦자 뒤에 나오는 잠이 명사입니다. 뒤에 거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앞에 이상한 말을 적어놨어. 형용사에 강도 적어놨고 접두사라는 말도 적어놨죠.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얘를 접두사로 보고 그럼 접두사로 보고 뒤에 나오는 장을 명사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없진 않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왜 복합어를 얘기를 하는지 떠올려 보자. 배운 친구들 접두사하고 어근이 만나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내가 적어뒀잖아. 혼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합성어라고 적혀 있어? 파생어라고 적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접두사라면요, 얘는 애초에 합성어가 아닙니다. 파생어기 때문에 제껴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형용사의 어간이라고 해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간에다가 니은을 바로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낸 거겠죠. 그런데 접두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늦이라는 것이 접두사입니다. 늦가을, 늦봄 할 때 이 늦자가 접두사다라는 것. 두 번째, 낮, 설다가 있어요. 낮 명사고요. 설다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하루 명사고요. 빨리 부사예요. 하루 빨리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문제의 의도는 아주 심플해요. 단어의 품사를 확인을 하면 맞추는 건데 못하면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형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좀 단어를 외워놓으십시오. 평상시 공부할 때 이런 거 기출에 나오는 정도의 관형사만 외우셔도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관형사 때문에 항상 애들이 애를 먹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 파생어는 접사 어근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다시 강조합니다. 아예 파생어라면 제끼셔도 되는 거예요. 합성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품사 확인 문제 2번 문제에 대한 설명.
다음 3번 가본다. 네. 3번 문제는 자, 뭐를 물어보는 거냐? 일단은 문두에서 이어진 문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복합 문장이에요. 쌤, 이어진 문장이 뭐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개의 문장이 결합하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문장과 견문장을 물어보는 것이군. 적어보세요. 이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문두를 보고 내가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견문장도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이어진 문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적었어요? 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어찌되건 간에 이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결합되는 견문장입니다. 두 개 이상. 알겠니? 그러니까 저 3번은 말이죠. 이어진 문장이라는 단서를 우리한테 턱 던져주고 나서 문제 핵심은 뭐냐? 와나 과의 품사 통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얘네들은 성동격서야. 소리는 동쪽에서 나는데 때리는 거는 서쪽에서 때린다고. 어디를 때리냐면 와나 과의 통사, 그러니까 품사 통용, 품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맞춰야 돼. 그러면 이어진 문장이라는 단서를 줬고, 두 번째는 품사 통용. 그러니까 적으면서 들으라고 너희들은. 왜냐면 내가 이 문제에는 없기 때문에 양 옆에 사이드에 적을 공간 많잖아, 그죠?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그게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개념들인데 문장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품사 통용하고 연결이 되면 3번과 같은 문제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건 거예요. 그럼 그건 훑어보면 이런 거예요. 품사 통용이 선생님 뭐죠? 형태는 같아요. 그러니까 와나가가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문장에서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문장 성분 분석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첫 개념, 이어진 문장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개념, 품사 통용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문장 성분을 분석하라고 쇼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거기가 이제 종착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첫 번째 서술을 찾고, 두 번째 서술의 주어를 찾고, 세 번째 서술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으라는 요령이 있어요. 근데 이따 우리 개념에서 배웁시다. 근데 그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서술어를 먼저 확인을 하면 와나가를 풀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 적으셨으면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적용해서 푸는 방식은 뭐가 돼야 되느냐? 자, 적어볼까요? 접속조사. 자, 지금 좀 힘들더라도 선생님이 엄매 B 시간에 하는 이 수업에서의 개념은요 좀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적어놔야 나중에 개념 공부할 때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적어놓으십시오. 뭘 적냐면 접속조사라는 놈은 말이죠.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 이어진 문장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와나 과가 접속조사로 쓰이면 이어진 문장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사격 조사로 쓰이면 요거는 별표. 오케이. 왜 부사격 조사가 되면 이게 중요하냐면 와나가가 서술어의 필수적 요소인 필수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형태는 똑같다고 그랬죠. 겉보기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느냐? 서술어가 몇 자리 서술어인지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하는 N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 기출문제도 세 가지 개념 덩어리가 한 문제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 개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졸다가도 요거는 꼭 적어놔. 생략 불가. 필수적 부사어는 생략 불가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생략 불가죠. 그러면 접속조사는 어때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생략을 해도요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가 접합된 요 밑에 예문들을 풀어보자면 시와 집과 상과 안문과 그 사람과 다와 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확인하라고요? 서술어를 보라고 그랬어요. 서술어를 보면 좋아한다, 공부했다, 그대로였다, 들이닥쳤답니다. 얘네들은요 앞에 있는 시와 집과 상과 안문과를 제거를 해도요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 나는 소설을 좋아하고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어때요?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흔히 지장이 없죠. 생략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개념이에요. 이어진 문장이니까 두 문장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문장에 지장을 안 줘. 그런데 세 번째인 서로 사귀다라는 말을 하려면 사귀는 게 혼자 가능하냐? 상대방이 필요하잖아. 그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공동부사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누구와 사귀었느냐? 누구와 결혼했냐? 뒤에 나오는 요 사귀다라는 서술어는 말이지 얘는 반드시 문장의 성분 중에서 부사어가 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랑 사귀었는데 누구랑 싸웠고 누구랑 결혼했냐? 누구랑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이 서술어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필수적으로 부사어가 필요하다. 요 개념이죠. 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와나 가가 부사격 조사로 쓰이게 되면 버릴 수가 없어. 생략이 불가능해. 문장이 이상해져. 어떻게?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왔다. 뭔 개소리야. 없잖아. 누구랑 사귀었는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문장 성분을 해보면 얘가 부사격 조사라는 걸 알아요. 나머지는 싹 다 뭡니까? 나머지는 싹 다 접속 조사입니다. 자, 첫 시간에 오늘의 방점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공부예요. 몇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최대한 내가 끌어내지 못하면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제 우리 테스트 봤을 때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말해보죠. 그럴 거면은 엄매를 선택해서 이점이 없는 겁니다. 이점을 만들려면 두 개, 세 개 개념들을 동시에 문제에서 추출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다 적으셨으면 다음 번 문제로 그러면 4번은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야. 이거는 개념하고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읽으면서 그냥 문제 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문제. 단, 이 문제의 구성을 잘 보셔야 돼. 이 구성을 잘 보니까 기억부터 내가 잘라볼게요. 기억, 보기에 기억하고 선지의 1번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각각 하나씩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건물 속으로 들어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둘 다 허용이 되거든요. 허용이 안 되면은 옆에다 이런 표시를 하게 돼 있어. 비문 표시야 이게. 네, 표시를 해주거든. 둘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과 안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까 속과 안은 사물이나 영역의 내부라는 공통의 의미를 준다. 이쪽 보시고요. 이거를 유의어라고 불러요. 공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그걸 유의어라고 불러요. 그럼 반의어는요? 반대 개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유의어는 교체가 가능해요. 그럼 이 표시가 뭐가 되느냐면 교체가 가능하다는 표시야. 이 표시가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유의어에 대한 표시로구나. 둘 다 쓸 수 있구나. 교체 가능하구나.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번은 좀
이해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니은 1시간 안만 가능하고 속은 불가능하대. 그렇지. 1시간 안에 돌아온다 그러죠? 니은을 보니까 속과 달리 이랬어요. 아, 속은 그렇게 못 써. 근데 얘는 시간적 범위를 얘기할 때 쓰일 수 있는 거구나. 속이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으로는 못 쓰는다는 뜻이로군.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단어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어떤 개념은 없어요. 직관적으로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알뜻, 혼자 속을 써겠다. 이거는 속을 물어보는 거지. 아니라는 말은 못 써. 속만 쓸 수 있다. 그럼 안과 달리 속은 자 관용구. 쌤 관용구가 뭐죠? 라고 얘기했는데 자 가로를 치시고 벙어리, 냉가슴, 알뜻 하다가 이게 관용구라는 뜻이에요. 쌤 관용구가 뭐 이게 관용구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벙어리가 냉가슴을 앓는다는 얘기는 말을 일단 못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말해주고 싶기는 한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용구예요. 이게 관용구예요. 그러면 혼자 속을 썩였다라는 뜻이로구나. 그러면 마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속이라는 말을 쓰고 아니라는 말을 못 쓰는구나. 요건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을입니다. 오랜만에 과식을 했더니 자 속이 더부룩하다. 안이 더부룩하다가 괜찮지.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 속의 일을 훤히 한다가 아니라 안. 여기서는 안. 여기 속. 그럼 두 개가 구별돼요. 아 어떤 경우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 이 문제가 특별한 개념은 묻진 않지만 이 단어요. 추상적인 대상이냐 구체적인 대상이냐를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했죠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단어에서 추상적인 건 뭐고 구체적인 건 뭐냐 라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이라고 하는 건 배를 말하는 거겠지. 나의 이게 어제 좀 많이 먹었으니까 속에서 탈이 난 거야 이거죠. 그러면 요게 구체적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안은 요게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저런 것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뭐였냐면 1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묶어보세요. 1번, 4번, 4번, 5번을 쫙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단어가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도 있고 건물의 내부를 얘기할 때도 있고 자, 의미가 여러 가지죠. 이거를 무슨 어라고 하죠? 하나의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 경우. 네, 이거 전체 문제는 바이오의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선생님이 그랬죠. 직관적으로 이건 단어 뜻만 알면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물어볼 때 다이어냐, 그 다음에 유이어냐, 동음 이어냐, 그쵸? 요 단어들 기억나시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그럼 전체적으로 안과 속에 다이어의 용법에 대한 문제를 냈고요. 하나의 단어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이 될 때 다이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뜻은 뭐냐면 얘가 중심 의미고요. 얘가 주변 의미입니다. 단어 의미 파악에서는 쟤네들 개념이 되게 중요한 구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심 의미는 주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자. 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1번은 뭐냐면 우리의 신체 일부분이라는 뜻으로 먼저 나와요. 손이라는 게. 그런데 이 중심 의미에서 점점 확장이 돼가는 방향이 어떤 거냐면 추상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손이라는 의미에 저기 11번 의미를 쭉 쫓아가면 11번에 뭐가 나오냐면 야, 그 친구는 손이 많이 가. 국어라는 과목은 손이 많이 가는 과목이야. 할 때 손은요 이 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가 됩니다. 단어 의미에서 추상이라는 말과 구체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로구나.
중심 의미냐, 주변 의미냐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관계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5번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5번은요. 비문법적인 문장 확인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비문법적인 문제는, 요 문제는 이거 나왔을 때 애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비문법적인 표현을 찾으라고? 아씨,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만을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도 이제 그런 이의 제기를 받았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높임 표현이요,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이요.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 분석 공부를 하고 그 다음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거 다 배우면 우리가 배우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야 짜식다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5분부터 선생님이 문법, 비문법적인 문장을 확인하는 문제를 찾도록 하고요. 숙제는 30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다 푸시고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개념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못 찾으면 풀으나 마나예요.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30분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